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45페이지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할 차례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 올해 시험에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지만 2016년도는 꼭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판례까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교재 보시면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103조가 나오죠. 자,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일단 특징이 있는데 1조부터 102조까지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법조문이 나왔는데 몇 조부터 나와요? 103조부터 나오죠. 이 무슨 말입니까? 1조부터 102조까지는 일단은 시험 범위는 아니란 얘기고,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103조부터 시험 범위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법조문이 나왔는데 내용이 뭐 그닥 별거 없어요. 그죠?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라는 말을 쓰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103조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판례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46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오고요. 이 핵심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이 판례 밑에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유형의 분류 방식은 일본 학자분이 한 것에 따른 분류 방식이에요. 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판례 가지고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지금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머릿속에 뭐죠? 숙지하시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의 내용이 이래서 이게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느낌을 가지면 그거로 뭐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판례 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유형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분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또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고요. 솔직히 뭐 첩계약 같은 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뭐죠? 바른 생활 문제잖아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2015년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나왔던 해고요. 조금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두 번째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첫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심하게 했어요. 근데 제 처가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좋다, 우리 별거 하자. 좋대요. 언제 나갈 건데 물어봤더니 뭐 내일 오후 3시에 나간대요. 그러자 해가지고 별거 계약을 했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강제로 제처를 끌고 나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인륜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은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별거 하기로 계약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예약. 요거는요, 요 자체는 불륜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이 해소되면 혼인 예약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가씨를 꼬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런 계약인 거죠. 그죠?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죽으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런 계약인 거거든요. 이거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겁니다.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라고 계약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재수없게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국가가 저의 혼인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저를 강제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시킬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강제로 결혼시킨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반인륜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두 가지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두 번째입니다. 계속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실 때 판례는 문장의 특징이 있는데 요 판례처럼 반드시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길어도 어떻게 해요? 한 문장. 짧아도 어떻게 해요?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국어 실력이 필요하고요. 요 판례도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자,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기,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갑을 살해한다는 조건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만 남죠. 그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지 간에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래서 세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만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기로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요,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물론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돈 받고 하기로 하면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직업의 성격상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드라마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드라마 보고 있는 제 자신이 어떨 때는 좀 한심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요새 그 뭐죠, 오룡이 나르샤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그 정도전 역할하는 김영민 씨인가요? 그 김영민 씨가 이 법정 드라마에 그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한 작년인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아무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김영민 씨가 거기서 이제 뭐로 나오냐면 변호사로 나와요.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초반에 나빴는데 아무튼 중간엔 착해요. 근데 이 김영민 씨의 변호사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딜 가가지고 어떤 아가씨한테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김영민 씨가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얼마 줄 건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영민 씨가 제가 아가씨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돈을 주면 그것은 불법인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란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드라마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드라마 작가가 법을 좀 아는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기로 하면요, 금전 받기로 하면, 돈 받기로 하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변호사가 했다면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불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일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내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에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갑과 을이 만나 가지고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또 아니면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또 아니면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매수하는 거, 구입하는 거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살인할 동기로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동기도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데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때는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우리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근데 제가 안 물어봤는데 왜 임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겠다.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갑에게 자금을 출조하면서 왜 자금을 받으시는데요?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되세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을이 다른 경로로 밀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출자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요, 뭐 이마트 가가지고 칼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자로 사가지고 캐시어 아줌마 앞에 딱 서서 내놓으니까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칼을 2자루씩이나 사세요 하길래 제가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지금 교재에 있는 판례를 정리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두셔야 되겠지만 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좀 큰 가로로 뭐죠? 3번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제한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다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가족법상의 자유,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약혼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이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고요. 또 만약에 국가가 만든 법이 그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에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을 하면요, 남자는 오늘 이혼하고 이제 돌싱이 됐으니까 내일 결혼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여자분의 경우에는 오늘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지 못하고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재혼해야 된다는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의 이유는 뭐냐면 누구 아이인지 모를까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임신된 시점이 이게 경계선에 있으면 이 자식이 누구 아이인지를 잘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분은 몇 개월요? 6개월을 참으라는 규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그 규정은 삭제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왜 위헌이냐면요, 남녀 평등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런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뭐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혼인하지 말라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법은 뭐예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가족 중에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혼 커플이 등장했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시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 물론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한 달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여자분들이 은행에 이렇게 취업하게 되면 취업할 때 각서 같은 걸 썼어요. 어떤 각서냐면 결혼하면 관두겠다고요. 그러면 결혼하면 관두겠다는 그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 제가 지금 은행 여직원인데 사랑하는 남자분을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하면 이 회사를 뭐 해야 돼요? 관둬야 된다면 혼인할지 말지가 고민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계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거예요. 또 과거에 이화여자대학과 같은 그 여대에서는 재학생이 결혼하면 퇴학당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재학생이 결혼하면 퇴학당한다는 규칙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면 제가 대학교에서 뭘 당해요? 퇴학당해요. 그러면 그 규칙 때문에 저는 혼인할 거를 뭐죠? 망설이겠죠?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부부가 등장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법률행위가 그 계약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밑에 게 더 많이 나왔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상식은 이혼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이혼의 자유는 왠지 제한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생기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법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볼 건데. 자, 이런 게 나왔어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이 을한테 20억짜리 토지를 증여를 하면서 제한을 걸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땅을 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혼하면 우리 이거 헤어지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계약한 경우 나왔고, 또 아니면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우리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마, 팔아먹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단서를 적어놓은 경우가 있죠. 위에 거는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라고 단서를 거리면 실질적으로 밤마다 그 인간이 좁혀더라도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하거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자, 혼인 유지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인 거예요? 어떤 뜻인 거예요?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쉽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부부가 토지를 어떻게 해요? 증여하면서 첫째,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걸 반환해야 돼. 요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이혼을 못하니까. 요것은 뭐죠? 반사회적. 그래서 무효고.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아먹지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면 이건 뭐예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그 초반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내용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재산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반사회적일까요? 반사회적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재산이 100억이에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하면 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계약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되죠. 30억 날리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결국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물론 올 초에 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 내년 시험에 어떻게 해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중요한데 인간 본성의 발현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에요.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진 않다는 거죠? 반사회적이진 않다는 거죠. 첫째,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취지인 거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행복해. 꼭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법적으로는 뭐죠? 또라이인 거죠. 인간이면 다 아이고 이런 거지같이 도대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이야 라고 내기 싫은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러는지 자꾸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관이나 국무총리 청문회 같은 거 해보시면 이해 못할 게 많죠. 특히 이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시죠. 이번에 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분이 전직 뭐였죠?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시다가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이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금 안 내고 있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세금을 다 정산해서 납부했더라고요. 청문회 가진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법무부 장관도 세금을 안 내네요.
왜 그런 행동을 그분들이 거리낌 없이 하시냐면 그분은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죠.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법대 다니면서 뭐라고 공부했겠어요? 요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배우신 거야. 그러니까 대학 1학년 20살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니 나중에 세금 내는 게 어떻게 해요? 왠지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장관이나 그 국무총리 분들은 변호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세금 안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 하다 보면 안 내고 어떻게 내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채무회피도 우리 판례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받는다. 형제간에 동거래하지 마라. 친한 친구일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럼 가끔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리나? 결국 러시안 캐시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을 안 갚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 갚을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도 어떻게 멀어지니까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안 갚으니까 돈도 띄고 형제 의도 상하니까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인가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은 기본적으로 돈 갚기 싫어했나 보네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깝죽대다가 마침 갚을 때가 되면 왠지 꽁돈 줄 것처럼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모으고, 그죠?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미 모아둔 비자금, 이미 모아둔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냐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2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갔고만 그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아둔 그 비자금, 모아둔 범죄 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뭐죠?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결코 뭐로 보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투기 행위. 여러분들 사면서, 땅 사면서, 아파트 사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미친놈은 없죠. 다 뭐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좀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 그럼 투자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투기인가요? 투기와 투자는 개념 좀 구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투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정리해 드렸죠? 무엇이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형을 정리해 드렸는데 요 수업 시간에 제가 드린 것을 머리에 먼저 뭐 하시고요? 숙제하시고 나서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아 얘가 요래서 반사회적이구나 해가지고 유형을 정리하시면 기억도 오래 가시게 되고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딜 갈 거냐면 47페이지 오시면 3 해가지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